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단 한 문장이 떠 있었죠. 누가 세계의 질서를 뒤집었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Iran accused Israel of 정답은 sabotage. 아무도 예상하지 Now, 못했습니다. after 전쟁도 외교도 아닌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바꾼 나라. 오늘날 그 나라의 이름은 모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43%의 점유율, 103억 달러의 수출, 0.1mm 정밀도, 이 명확한 수치들이 말해주죠.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고 세계는 조용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죠.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정신의 시대가 왔다고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건 모예스라고 합니다. 미국 방산기술청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할 때만 해도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유리창 너머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던 그날 문득 깨달았죠. 미래 전쟁은 주식 차트가 아니라 무기 설계도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외교 전쟁의 승패는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연구소 실험대에서 갈린다고 믿었어요. 지난 봄, 펜타곤 지하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12명의 분석관이 긴 테이블 양옆에 앉아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서류 더미 위로 차가운 빛을 쏟아냈어요. 프로젝트명은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기술 의존도 실사였습니다. 토머스 국장이 묵직한 파일 하나를 제 앞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토머스 국장이 제게 이번 임무를 맡으라고 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한국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상 밖의 국가였어요. 국장은 3주면 충분하다며 냉정하게 보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옆자리의 제프가 코웃음을 치며 한국이 K9 자주포나 조립하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는 곳이라는 투였습니다. 그의 말투에선 확신이 물씬 풍겼어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조선업 세계 점유율 43%라는 수치가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액 103억 달러,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 180대, 체코 원전 사업 수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예상을 벗어나는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가격 경쟁력만으로 이런 성과가 가능할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혼잣말이 조용한 회의실에 새어나갔습니다. 토머스 국장이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국장은 바로 그래서 직접 확인하라고 보내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형광등 불빛 아래를 벗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펜타곤 복도는 언제나 차가웠어요. 제프가 뒤따라 나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은 조립기술이나 발달한 나라라며 큰 기대는 말라고 충고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정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동의하고 있었어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과대평가된 게 분명할 거라는 확신이 마음 한구석을 채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아쉬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쌓아올린 기술의 탑은 견고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하늘에 띄운 F-355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망을 비웃듯 통과했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핵잠수함은 심해 속에서 침묵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가 만든 레오파드 전차는 유럽 평원을 누비는 강철 짐승이었어요. 프랑스 다쏘의 라팔 전투기는 중동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최첨단 무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것들이 전장의 판도를 뒤엎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상한 현상들이 속출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레오파드를 제쳐두고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했어요. 체코가 프랑스 원전 대신 한국 원전 기술을 손들어줬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제 자주포를 자국 포병 체계에 편입시켰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토머스 국장이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중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국장은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행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번 임무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차라리 독일이나 프랑스를 재방문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건의했어요.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확고하지 않냐고 따졌어요. 솔직히 한국은 우리 인식 속에서 강대국 반열에 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립 기술은 분명 뛰어날지 몰라도 핵심 기술은 결국 서방 선진국에서 배워간 것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토머스 국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 정적이 꽤 오래 이어졌어요. 그리고 국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게 편견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자신도 나도 한국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유럽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해왔다고 말했어요. 늘 미국 중심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내려왔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조선업 점유율 43%, 방산 수출 103억 달러, 이런 수치가 단순한 우연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국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것도 일종의 도전이라고 규정했어요.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그것도 미국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뭔가 중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도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상기시켰어요. 바로 그 정신이 우리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의 논리가 옳았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다녀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장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어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달력을 가리키며 3주나 떨어져 있어야 하냐고 물었어요. KT의 7번째 생일도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딸아이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출력해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 보고서에는 1996년 불금 사업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1조 2천억 원의 빚을 무기로 갚았다는 내용이었어요. T-80 전차, BMP-3 장갑차, 각종 미사일 시스템, 당시 세계 언론은 한국이 고철 더미를 수입했다며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2014년 K2 전차 개발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명중률 95%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숫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26년, 1996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간이었어요. 거의 제 나이와 맞먹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철이 우주 발사체로 변했다는 게 사실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니면 어딘가 과장된 부분이 섞여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냐고,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냐고.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하얀 외관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의사당 돔이 어둠 속에서 위엄을 뽐냈습니다.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불빛들이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듯 보였어요.
이곳은 세계 최강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을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토머스 국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잠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예정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태평양을 건너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서재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3주가 어떤 답을 줄지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다음 날 뉴욕 국제공항은 붐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 인천행 직항편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예산 제약 때문이었어요. 방산기술청의 출장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선임연구원급은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었어요. 좁은 좌석에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해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파일을 열었어요.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남한 방위산업개관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K9 자주포가 10개국에 수출됐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K2 전차는 폴란드와 180대 계약을 맺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의 수출 실적이 있었어요. 조선업 연간 수주액은 54조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어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서자 햇빛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억양이 독특했어요. 폴란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군사분석관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에 K2 전차 검수를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K2가 실제로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납기가 정확했고 성능도 독일제 레오파드2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30%나 저렴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술이 더 앞서 있지 않냐고 되물었어요. 폴란드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실전에서는 성능보다 납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독일은 약속한 납품 시기를 3년이나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확히 18개월 만에 전차를 인도했다고 설명했어요. 군대에서 납기 지연은 작전 계획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18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 여백에 메모를 적었어요. 납기는 곧 신뢰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걸까? 질문을 남겼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끝없는 푸른 바다였어요. 구름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폴란드 분석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납기, 신뢰, 실전, 그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으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가격과 납기로만 경쟁하는 건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내는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토머스 국장의 말처럼 우리가 놓친 게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소문일 뿐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리기를 바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현지 기준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기내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깔끔하네, 잘 따라했어. 하지만 미국도 이 정도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했어요. 10분 만에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운이 좋았나 싶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중 파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리건 모에스 연구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호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주간 안내를 맡게 됐다고 말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의 영어 발음은 매끄러웠습니다. 공항을 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안내판도 선명했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서 있었어요. 제네시스 지구공이라는 엠블럼이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최고급 라인이라고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현대자동차는 미국에도 엘라베마 공장이 있어서 익숙한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실내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시동을 걸며 호텔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려줬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줄지어 흘러갔어요. 저는 조용히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호열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오늘 첫 일정은 롯데타워라고 말했어요. 서울 전체를 조망하며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차로 30분을 달렸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123층짜리 타워였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555m 높이에서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다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제목은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1970년 0%, 1980년 5%, 1990년 15%, 2000년 35%, 2024년 43%, 충격적인 상승 곡선이었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말했어요. 1인당 GDP가 250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설립되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어요. 다음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었어요. 거제 조선소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크의 길이가 672m, 폭이 92m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시에 5척을 건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크가 축구장 6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선소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조선 3사라는 제목이 떴어요. HD 현대중공업 세계 1위, 삼성중공업 세계 2위, 한화오션 세계 3위,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쯤 위치하냐고 이호열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순위권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한국이라니 이 숨겨진 사실을 왜 미국에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불고기 정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20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알려줬어요. 거기서 차량으로 거제까지 이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시간 30분이면 부산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차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냐고 되물었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좁지만 빠르다고 말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좁지만 세계 1위 조선업이라니.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규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내일 거제에 가면 그 진실을 파헤쳐 볼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호텔 로비에서 이호열 연구원과 만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량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역사 내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새벽 6시가 채 안 됐는데 수백 명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KTX 승강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속열차였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 열차는 유선형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이었어요. 탑승하자 좌석이 넓고 쾌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각 6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세한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말했어요. 2시간 30분이면 부산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지만 그래서 오히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펼쳐졌다가 산이 나타났어요. 터널을 통과하고 다시 평야가 보였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졌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방문할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연간 선박 건조량 100척 이상, 직원 수 2만 명, 도크 면적 60만 제곱미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조선소가 세계를 이끄는 해양 플랜트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0%라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변화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어들고 산과 들판이 늘어났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해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빠르게 따라잡은 나라로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2시간 30분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정확히 지켜졌어요. 미국에서는 기차 지연이 흔한 일인데 여기선 1분이 오차도 없었습니다. 역 밖에서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거제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해안 도로를 따라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멀리 섬이 보였습니다. 거제도였어요. 거대한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거가대교라고 이호열 연구원이 알려줬어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자 거제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멀리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건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지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이었습니다. 높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크레인들 아래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이 커졌어요. 차량이 조선소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문 옆 표지판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곳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납기를 신념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정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도크가 나타났어요. 길이만 50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00m 가까이 됐어요. 그 안에서 20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아니었어요. 여러 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크레인이 거대한 철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원래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역사가 깊다고 덧붙였습니다. 1973년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며 대형 조선소 건설을 추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착공 직후 오일 쇼크가 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조선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고 설명했어요. 건설 자금 조달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어요. 1978년 정부는 사업 포기까지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우그룹이 인수하면서 완공됐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일쇼크 직후 건설을 시작했다니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보통 기업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밀고 나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도크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컨테이너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소개했습니다. 김철수 수석이라고 말했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철수 수석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이곳의 규모에 놀랐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김철수 수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996년에 입사했다고 밝혔어요. 그때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러시아 T-80 전차를 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를 왜 분해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수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한국이 고철을 수입했다고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6개월 동안 완전히 분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547개 부품을 하나하나 분석했다고 설명했어요. 3000페이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간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였다고 김철수 수석이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우려 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의 생존 설계 사상을 이해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지금 K2 전차의 기초가 됐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고철에서 철학을 파헤쳐냈다니.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품질 관리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용접 품질 분석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허용 오차 0.1mm라고 적혀 있었어요. 0.1mm냐고 되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기준은 0.5mm로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엄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배 더 정밀하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숨겨진 기술 격차였습니다. 벽에 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납기는 국가 신용이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시에 식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50대 용접공들이 20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게 나왔어요. 이호열 연구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지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철수 수석이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안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납기를 신념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구내식당을 나와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김철수 수석이 설계실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층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모니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 3차원 선박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세밀한 부분까지 구현돼 있었습니다. 김철수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설계가 자체 기술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외국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핵심 설계 노하우는 완전히 독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책상 위를 보니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설계 공식과 계산식들이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기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용어까지 한글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의사소통 속도를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로 생각하니 오해가 없다고 간조했어요. 그게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일 언어, 빠른 의사결정, 강한 결속력, 이 모든 게 경쟁력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조선소 일정이 마무리됐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내일 대전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거제를 떠나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0.1mm 정밀도, 납기율 98.7%, 3,000명 구내식당의 활기, 단어들을 나열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다시 KTX를 탔어요. 이번엔 대전행이었습니다. 1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고 이호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산과 들판이 반복됐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방문할 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누리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독자 우주발사체였어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26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1차 발사 실패 후 14개월 만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으로 갈아타고 연구원으로 향했어요.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깨끗한 연구동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신축이라고 이호열 연구원이 알려줬어요.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로켓 엔진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4m는 됐습니다. 무게는 7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100% 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금속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복잡한 배관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소개했어요. 박성진 박사라고 말했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 총괄이라고 덧붙였어요. 박성진 박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이 엔진이 정말 100% 국산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성진 박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확인했어요. 모든 부품이 한국에서 설계되고 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은 어디서 받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성진 박사가 잠시 웃었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MTCR 때문에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혔으니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문이 닫히면 벽을 뚫는 나라였습니다. 박성진 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개발 과정이 펼쳐졌어요. 1998년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1998년 완전 분해, 2003년 첫 시험 로켓 실패, 2010년 독자 개발 선언, 2018년 엔진 완성, 2021년 1차 발사 실패, 2022년 2차 발사 성공.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특히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실패 분석실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벽 가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38번의 지상시험 실패 기록이라고 자막이 떴어요. 박성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각 실패마다 200페이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어요. 총 8,700페이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실패가 가장 비싼 교과서라고 간주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연구원 일정이 마무리됐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대전 시내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전이라는 도시를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차량으로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어요. 은행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구도심이라고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심당이라는 이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걸어가며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성심당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튀김소보로라는 빵이 특히 인기라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 롯데백화점에 초청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서울 진출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간주했습니다. 왜 서울 진출을 거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대전 구도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시청과 도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이 쇠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심당이 남아서 구도심을 지탱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익보다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였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나 제 차례가 왔어요. 튀김소보로 6개를 샀습니다.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와 하나를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이 조화를 이뤘어요. 맛있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때 이 빵을 드셨다고 설명했어요. KTX로 이동하며 아침 식사로 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이 팁으로 유로화를 줬는데 지금도 가게에 전시돼 있다고 말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교황까지 먹은 빵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60년 넘게 불우한 이웃에게 빵을 기부해온 정신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이호열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뒤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26년 포기하지 않은 우주 개발, 38번 실패를 기록한 용기, 지역을 지키는 빵집. 모든 게 연결됐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호열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말했어요.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공항철도로 갈아탔어요. 열차 안에서 이호열 연구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3주 동안 어땠느냐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덧붙였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오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면 이해하게 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납기를 국가 신용으로 여기는 문화, 실패를 교과서로 만드는 용기, 지역을 지키는 기업 정신.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이호열 연구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그가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곧 다시 오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이호열 연구원이 떠났습니다. 저는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이류 기술국으로 봤었습니다.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어요. 조선업 43%, 우주 발사 능력 보유, 0.1mm 정밀도, 숫자만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숨은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호열 연구원도, 김철수 수석도, 박성진 박사도 모두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 이게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토머스 국장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독립 현황과 미국의 대응 방안. 부제를 덧붙였어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류 기술국이 아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들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계속 썼습니다. 조선업 1위부터 3위 독점. 우주 발사 세계 7번째. 원전 수출 다수 국가. 방산 수출 103억 달러. 데이터를 나열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본질을 설명해야 했어요. 새로운 문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 이상의 것이다. 타이핑했어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결속력을 동시에 구현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문장이 완성됐어요.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진심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덜스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토머스 국장이 즉시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토머스 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프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1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토머스 국장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어떠했냐고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거제 조선소만 가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토머스 국장이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데이터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조선업 납기율 98.7% 대 미국 65%, 정밀도 0.1mm 대 0.5mm,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국장이 물었습니다. 제안사항이 뭐냐고. 저는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 한국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미 기술 협력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상호 엔지니어 교환 프로그램도 제시했어요. 토머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이후 6달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필리 조선소가 실험적으로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이 35% 향상됐어요. 납기 준수율이 65%에서 89%로 올랐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상승했어요. 2025년 9월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0명의 의원이 참석했어요. 주제는 동맹국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이었어요.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뒤처진다는 뜻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창조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라고 간조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일주일,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소집 통보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장됐어요. 대통령이 한미기술 동맹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미기술협력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석양이 보였습니다. 딸 케이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한국 또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이번엔 너희 엄마랑 너도 데려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티가 환호했습니다. 달려와 안겼어요. 책상 위에는 한강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호열 연구원이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납기는 국가 신용이라는 철학, 실패를 교과서로 만드는 용기,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 모든 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호열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다시 방문하겠다고 적었어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미국에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 기술로 모든 나라가 더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세상, 그게 제가 한국에서 본 미래였어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효율과 숫자에만 집중하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를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이들의 마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계가 아닌 마음으로, 계산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인 것 같네요. 세상은 자주 결과만 기억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땀과 고민, 그리고 용기가 숨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우리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